용제 성현의 유쾌한 관동 유람기. 용제 성현은 조선 전기에 활동한 관료 문인입니다. 그는 글씨를 잘 쓰고 시를 잘 지었으며 특히 음률의 발가, 임금의 명에 따른 악학괴범을 편찬해 음악을 집대성했습니다. 성현은 1481년에 채수와 함께 승지 벼슬에서 파직된 후 관동 지방으로 유람을 떠났는데 다음은 그 기록입니다. 1481년 채수와 나는 관직에서 물러나 마땅히 할 일이 없기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기로 결정했다. 우리 두 사람은 선비 차림을 하고 각기 어린 아인 한 명을 데리고 관동을 향해 출발했다. 여기에 무관 해옹이 따라 나섰다. 채수가 웃으며 누가 우리를 임금의 글을 대신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라고 말하기에 내가 그에게 신라의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지 않는가? 라고 화답했다. 일행이 거의 포천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쉬고 짐을 풀어 소에게 모기를 먹이며 시냇가 풀숲에 앉았을 때 촌사람 한 명이 다가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걸었다. 그대들은 영안도 시장에 사는 소 거간꾼이요. 우리가 여행에 필요한 짐을 싣느라 끌고 온 소를 보고 거간꾼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는데 채수가 웃음을 참으며 그렇다고 대답하자 촌사람이 이어 말했다. 쌀 한 섬에 소 한 마리를 내게 주시겠소? 이에 내가 팔고 싶지만 남은 소가 한 마리뿐이라 팔 수 없다고 대답하자 촌사람은 공연히 화를 내며 가버렸다. 우리 일행은 조금 황당했으나 여행 중이라 노엽지 않았고 오히려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날은 포천 주막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나 오후 늦게 금화연에 이르니 현감이 앞에 나와서 자기 고을로 맞아들이려고 했다. 채수는 내게 오늘은 날이 이미 저물었고 또 여기서 금성까지는 길이 멀고 사방에 인가도 없으니 현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나는 성읍을 피해 여행하는데 어찌 현감에게 신세지려 하는가? 성을 나가 민가로 가세. 라며 반대했다. 채수가 성을 나가면 민가가 있으려나 걱정했지만 나는 조선 천지에 민가가 없겠냐며 현감과 작별하고 앞장섰다. 한참 들길을 걸어갔지만 민가는 나오지 않고 곧바로 산길로 이어졌으며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채수가 왈칵 화내며 처음에 당신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고 따라왔더니 일을 이처럼 망탕 처리할 줄을 어찌 알았으랴. 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나는 그만한 일로 화내는가라고 말하며 다독였으나 그의 성은 가라앉지 않았다. 성을 떠나 십리쯤 지나자 날이 어두워졌다. 희용이 영안도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서 노숙한다는데 내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그래도 궁술과 기마술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니 어찌 도적을 두려워하겠냐며 길가에 자고 가자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나는 영안도 사람들은 여럿이 모여 길가에서 편히 자다가도 도적을 만나 물건을 잃는데 당신이 비록 용맹하고 무술에 능하더라도 어찌 혼자서 많은 무리를 당해내겠냐며 반대했다. 이러는 동안 서쪽 골짜기의 솔밭 사이로 오솔길이 나타났다. 여기는 인가로 가는 길이라느니 그게 아니고 무덤으로 가는 길이라느니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좁은 길을 선택해 가니 마침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다. 때마침 아이를 낳은 여인이 문 앞에 서 있기에 하룻밤을 신세 져도 되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여인은 현재 우리 집에는 주인이 없고 다만 여자들만 있으니 손님들을 집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며 거절했다. 우리는 그나마 인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하인들에게 밥을 짓게 하고 채소밭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날은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알아보기 힘들어 자리를 깔고 가죽을 덮은 채 웅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그 옆으로는 개가 콩콩 짖으며 따랐다. 아이들이 뛰어나오며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떠들었다.
집 여인이 나와 맞이하며 밖에 지나가던 손님이 와 있는데 도적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불안해했다. 이에 그 사내가 대뜸 어떤 놈들이 개 아닌 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왔나 반드시 수상한 놈들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더니 말에서 내렸다. 그런 다음 두루 살펴보고는 일행의 포찜에 곰과 봄의 가죽이 있으니 양반들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하며 중얼거렸다. 이때 우리 일행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주인은 나의 갓을 벗기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몸을 움츠리면서 성형공이시군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어 채수의 갓을 벗기더니 이분은 책이 지영감이로군 이라 말했다. 주인은 놀란 기색으로 주영감이 어찌하여 이런 곳에 왔느냐 라고 물으면서 아울러 서울 소식을 상세히 물었다. 채수가 우리를 어찌 아느냐고 묻자 주인은 소인의 성은 진가인데 2조 녹사로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얻어 잠시 고향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승지 벼슬에서 파직되어 관동을 유람하고자 길을 나섰다가 어찌하다 보니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하자 주인은 잘 오셨다면서 급히 집안으로 맞아들이고 술상을 내왔다. 주인은 집이 가난해 좁쌀탁주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을 불러 술을 걸러 동이에 담아 가져오게 했다. 또 두 딸을 불러 손님들에게 절을 시켰다. 우리는 겸손히 그에게 경의를 나타냈다. 주인은 자신의 본처에게 자식이 없고 이 애들은 모두 종의 소생이라면서 우리 두 사람 곁에 앉히고 술시중을 들게 했다. 채수는 자신의 하인을 시켜 피리를 불게 하였다. 술에 반쯤 취한 다음 채수가 술김에 당신의 귀한 딸 손을 잡아보고 싶으나 주인 뜻이 어떠한지 알 수 없구려 라고 말하자 주인은 딸들이 비록 누추하나 곁에서 술시중을 들게 함은 영공의 즐거움을 돕고자 함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는지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채수는 주인 딸의 손목을 잡고 기쁨 속에 술을 마셨다. 집이 낮아서 천정에 이마를 부딪힐까 두려워 일어서지는 못하고 앉아서 춤추면서 날이 셀 때까지 즐겼다. 창도역에 이르렀을 때 희영이 병이 나서 수일을 머물렀다. 그때 타고 온 말들이 풀을 먹고 똥을 많이 누워 역사를 어지럽혀 놓았다. 역절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 깨끗이 쓸으며 감사님이 쉬어가실 자리인데 누가 왜 이렇게 어지럽혔는가? 라고 투덜거리며 성내었다. 나는 성난 그들을 달래면서 성내지 말게. 우리 일행 세 사람 가운데 만약 찰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당신에게 말미를 주겠소. 라고 말했다. 찰방은 역참 관리를 맡은 종육품 벼슬이고 말미는 어떤 일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시간적인 틈을 뜻하니 역참 상관이 되면 휴가를 주겠다는 농담이었다. 그러자 역졸이 양반 아닌 평백성이 어떻게 찰방이 되겠소? 당신 말처럼 된다면 이 영안도로 대구를 싣고 다니는 사람들 모두 찰방이 되겠구려. 라고 하였다. 역졸은 우리가 당상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길을 떠나 신안역을 지나다가 길가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한 관원을 만났는데 모두 말에서 급히 내려 긴 옆 숲속에 몸을 숨기거나 풀밭에 엎드렸다. 그 관원은 웬 사람들이냐고 물으며 사방을 두루 살피다가 지나갔다. 그 뒤로 자주색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었다. 기생까지 거느린 시골 관리의 거들먹거리는 행차였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감탄했다. 참으로 장부의 행차로구나. 나도 한때는 한림원을 거쳐 승정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 곱게 치장한 여인을 옆에 끼고 노래를 들으며 술을 마시던 시절이 있었지. 그러나 오늘은 이처럼 불우한 역경에 빠졌으니 우리 처지로 보면 저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의 신성과 같도다.
내 말을 받아. 채수가. 그대는 일찍이 왕명을 받들고 관서로 여행할 때 기녀를 2명이나 말에 태워 함께 간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한 시기도 한때이고 지금 처지도 역시 한때인데 무엇 때문에 부러워하는가? 라고 말하니 일행 모두 크게 웃었다. 이윽고 화천연에 이르렀다. 이 고을은 회양의 속현이다. 아직 병이 완치되지 못한 회웅이 이곳에서 입맛을 잃고 입안이 몹시 쓰다면서 죽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고을 아전을 불러 윗돌이 헛옷인 적삼을 저당 잡히고 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했다. 아전은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적삼을 받고 죽을 대접하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죽 한 사발과 볼꿀 한 그릇을 가져왔다. 그런데 채수가 그것을 다 먹어치웠다. 아전이 또 한 사발을 가져왔으나 이번에는 내가 거의 다 먹은 바람에 회용은 겨우 죽찌꺼기만 얻어먹었을 뿐이었다. 이에 회용은 아픈 사람은 나인데 어찌 죽을 죄다 먹어치우냐며 심통을 부렸다. 나와 채수는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문경지우 사이인데 어찌 죽 한 그릇에 이다지 심통을 부리나 라며 빙글거리고 웃었다. 일행이 길을 떠나 추령을 넘어 중대원에 이르렀을 때 바람과 비가 심하여 날씨가 몹시 추웠다. 나는 서울을 떠날 적에 속옷을 가져오지 않았기에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이 컸다. 덜덜 떨며 정자에서 잠시 비를 피하는데 역졸 한 사람이 막걸리를 가져와서 권했다. 사람들은 먹음직스럽지 않다면서 마시지 않았으나 나는 혼자 한 사발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엷은 옷 입은 사람이 비바람 맞았을 때 술을 마셔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것도 좋은 일이로다. 채수는 그런 내게 평소에는 천민이 마시는 술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무슨 소리? 라고 나무라는 신용을 했다. 하여 나는 호톱만 입었으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술을 마시는 것일세.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기에 약으로 마시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채수는 자네가 천민의 술을 마셨으니 우리도 천민의 술을 마셔야 자네의 벗이라고 할 수 있겠지. 라며 크게 웃고는 막걸리를 따라 마셨다. 통천에서 사흘 묵으면서 군수 안국진과 함께 다니며 여러 곳을 구경했다. 남쪽으로 길을 떠나 고성군에 이르니 마침 절친한 벗 홍자심이 군수로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삼일포를 보고 이어 동해 바닷가에 있는 봉화봉에 가봤는데 신기한 경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홍자심이 그 봉우리를 승선대라고 이름지어 기념했으니 이는 나와 채수가 승지 벼슬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 그것으로 안주 삼아 많은 술을 마셔 크게 취했다. 그때 이 고장 사람들이 오미자로 담근 장을 여러 단지에 담아 가져다 놓았다. 내가 슬금슬금 겼는지라며 그걸 먹자 이를 본 회웅이 오미자장 단지를 안고 달아났다. 내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따라가니 회웅은 단지 속에 침을 뱉어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했다. 채수가 노하여 단지를 땅에 엎어놓으니 단지에 있던 장이 몽땅 쏟아졌다. 다음 날 우리 일행이 낙산사에 이르니 사찰 승려가 이런 말을 하였다. 영감님들이 이 절을 찾아온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마침 간성에서 온 사람에게 승지 일행을 받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승지 일행을 못 보았고 다만 말 뒤에 비옷을 달고 오는 나그네 세 사람을 보았을 뿐인데 필시 강릉부 군사 같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영감들이 비옷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가 잘못 알아봤음이 분명하군요. 승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크게 웃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나 양양에 이르러 두루 구경한 후 서울로 올라왔다. 다음에 이민년에 회웅은 회양부사로 임명되고 그 이듬해인 1483년에 나는 강원도 감사로 임명을 받았다. 한편 이 글을 비롯해 성현이 남긴 용제총화는 문장, 시, 그림,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다뤘기에 조선 초기의 정치, 사회, 문화제도 풍속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